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중국의 새로운 취업 형태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새로운 취업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경제무역대학 노동경제학원 부교수 장청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속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저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차량 호출앱 기사, 그리고 배달앱 기사, 그리고 방문 가사 도우미나 프리랜서, 퀵서비스 기사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는 지금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 노동의 형태입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중국 정부 문건에서 신취업 형태라는 이런 개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유연 고용과 신취업 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업무 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 신취업 형태를 전통적인 비정규직과 구별해 지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기초로 한다는 그런 물적 토대로 한다는 내용들도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중국의 최상위 설계에서부터 이런 신취업 형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올해 중국에서 또 많은 신취업 형태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도 신취업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취업 형태가 두각을 나타내게 됐고 또 이런 흐름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취업 형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적시에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자의 법적 보장 그리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취약성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취업 형태가 중국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대략적인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의 신취업 형태가 어떻게 발전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취업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취업 형태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것을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입니다. 종사자들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특징이라고 하면 생태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리바바 그룹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알리바바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4,08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래형 일자리가 있었고 또 간접적인 견인형 일자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상납 체인 안에서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까지 포괄하는 생태계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그 잠재력이 굉장히 거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발전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이 비교적 발전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에서도 변화가 크게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일을 더욱더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오바오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타오바오촌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바오는 일단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이름입니다. 알리바바 산하고요. 네, 활성 온라인 쇼핑몰의 수가 현지 세대 수의 10% 이상이고 또한 전자상거래의 연 거래액이 1,000만 위안, 약 한 17억 원 이상이 되는 농촌 지역을 타오바오촌이라고 정의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타오바오촌의 규모가 5,425곳에 달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타오바오촌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8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사진은 제가 연구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것인데요. 이것도 타오바오촌에 속하고 있는 한 상점에서 낚시 용품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델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농촌에도 굉장히 큰 발전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또 생태계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의한 것으로는 이제 공유경제 모델이라는 형태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종사 그리고 이런 고용들이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 자체가 이제 그 고용이 좀 나서게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공유경제는 신취업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고용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통계낸 것 말고도 이제 추산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공유경제 즉 플랫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이미 7,800만 명을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최대 플랫폼인 중에 하나인 이제 차량 공유 앱 디디 출싱이라고 한다면 2019년 기준으로 1,360만 명의 직접적인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또 외식 배달 어플인 이제 메이투안과 어러마에서 창출해낸 배달 라이더 그런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일자리의 규모도 엄청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공유경제 플랫폼 종사자의 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측에서 보이는 숫자는 5천만 명, 7,8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고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직접적인 플랫폼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고 있는 직원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유경제 플랫폼이 얼마나 큰 역할을 고용 안정에서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창업별 모델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프리랜서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런 프리랜서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로운 일감을 수주하고 또 작업물을 이렇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 프리랜서가 하나의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프리랜서 플랫폼인 주바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인큐베이팅한 창업 기업의 수가 이미 10만여 곳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취업 형태에 대한 주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고용 안정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취업 형태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인지 아니면 나쁜 직업인지 전문적인 용어에서 본다면 이것은 고용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조사해본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은 새로운 취업 형태는 고용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신취업 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어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굉장히 개도국으로서 아직 대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취업 형태가 나타나고 난 후에 전통적인 비정규직에서 이 신취업 형태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정규직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어떤 대우들을 신취업 형태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그런 고용들을 고용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플랫폼 종사자들, 비수접 형태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의 질,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3가지 측면에서 한 21개의 지표를 가지고 신취업 형태 고용의 질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선 신취업 형태가 전통적인 비정규직보다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득 수준의 향상, 그리고 안정성의 향상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지표가 신취업 형태가 정규직보다도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표가 그럴까요? 주로는 이 근무의 유연성입니다. 신취업 형태는 특정 그룹의 어떤 그런 근무 유연성에 있어서 SEO를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득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이 신취업 형태가 예전에 비정규직보다도 좀 높게 나타납니다.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면 월 소득이 3,000위안 이상인 노동자의 수가 그 비중이 55.23%입니다. 또 4,000위안 이상인 수를 봐도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저우에 있는 가공 제조업 노동자의 월 소득, 특별한 전문 기술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 월 소득이 한 4,000위안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신취업 형태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이 좀 높다면 안정적이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신취업 형태의 소득 안정성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들이 사업이 대부분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사람들의 그 수요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큰 악재,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 이 플랫폼들의 사업의 수요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소득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는 사랑 호출 앱인 그 디디 플랫폼 종사자의 연간 월소득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그 소득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 2017년 자료고요. 2년 2월달에만 소득이 약간 떨어지고 나머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월달엔 소득이 감소할까요? 왜냐하면 2월에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라고 하는 장기 휴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사자들이, 차량 운전자들이 이 시간에는 일을 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소득 감소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측면적으로 이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근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유연성도 강조해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네, 플랫폼은 수요가 안정적이기만 하면 종사자의 소득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습니다. 또 중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취업 형태가 고용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새로운 신취업 형태가 그런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던가 퇴역군인이라던가 빈곤지역 출신의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이곳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타오바오 안에서 장애인 셀러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셀러의 수가 이미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디디 차량 공유기사 중에서 이미 12% 정도가 퇴역군인이고 21%는 가정의 유일한 취업인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70만 명 넘게 빈곤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빈곤 퇴치를 위해서도 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퇴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장점들, 그런 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 신취업 형태에도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변화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책과 산업입니다. 자, 정책은 먼저 이념과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의 이념에 있어서 협력 거버넌스라는 이념들이 이제 채택되었습니다. 협력 거버넌스라는 것은 플랫폼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서 신취업 형태 발전 중에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물건을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 캠페인 같은 것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식입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용성이 확대되고 신중성은 약간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는 이 신취업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에서 그들의 취업 형태의 그 활약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약간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긴 하지만 그 발전을 일단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포용하고 있는 형태로 규제들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그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용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와중에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어떤 고용 창출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개별 부서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 정책 수혜도가 낮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 내용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2020년 공무원이 발표한 7월 28일에 발표된 의견인데요. 다채널 유연 고용 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유연한 고용,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의 취업과 소득 증대의 주요 경로로 사용되었고, 또한 취업을 채널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유연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발전 방향성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노동관계 분리형 거버넌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행 그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노동관계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렇지 않은 그런 취업업체와 같은 혹은 플랫폼 같은 이런 종사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협상이나 협의를 통한 합의문 같은 방식으로 이제 거버넌스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관계에 있어서 유형별로 시책을 달리한다는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산업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취업 형태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량 공유 앱이라던가 또는 음식 배달업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현재 생활 서비스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배송한다거나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신취업 형태에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의 축적이 신취업 형태 관리의 정밀도를 제고시켜주고 또 운영 능력을 개선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운영 능력이나 업무 효율이 제공되고 난 후에야 노동자들의 그런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업의 운영 능력이 노동자 소득에도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플랫폼을 위한 어떤 플랫폼, 또 일종의 기초 인프라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클루시브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또한 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업보험들도,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상업보험도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 사회적인 논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신취업 형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미디어 매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의 인정 여부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가 노동법 적용 범위에 편입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차량 호주기사 등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중국에서 이제 배달 기사 알고리즘을 가지다라는 그런 특집 기사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담합, 알고리즘 차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발언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 신취업 형태 발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희가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은 무한 세대 교체와 최적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플랫폼 기업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고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주어야 그들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를 처우를 개선해주고 또 알고리즘의 미흡함들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취업 형태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능력을 제고해 주고 그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가 없고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런 플랫폼 근로자들의 장기 고용에 대해서는 보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 혹은 개인 배상책임보험이나 3자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플랫폼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종사자들에게 상응하는 노동 보장 책임을 지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냥 모든 노동 보장 책임을 플랫폼 측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플랫폼 측이 그런 비용의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제 연락처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